한 시간 동안 이제 그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통증이라는 거를 이렇게 제가 그 생각하게 됐던 그 계기가 있어요.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다가 되게 충격적인 유튜브를 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손발이 떨릴 정도로 너무너무 충격적인 유튜브였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이가 미국의 어느 도시를 가서 굉장히 위험한 촬영을 했는데 그 수준이 일반 뭐 유튜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TV 프로에서 돈 많이 들여서 만든 다큐멘터리 수준이었어요. 1시간짜리 영상이었거든요. 아까 어떤 한 사람이 1시간 이상의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켄싱턴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켄싱턴 하면 뭐 켄싱턴 리조트 해갖고 되게 이제 좀 멋져 보이고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이제 좀 팬시한 느낌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 어머나 세상에 그 도시가 미국의 좀비 도시라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의 월마트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미국의 마약 중독자들이 다 모이는 도시고 그 도시에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길거리에서 진짜 막 마약을 하고 좀비처럼 막 그 있는데 진짜 제가 봤던 좀비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공권력이 무너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이제 그 영상을 보다가 저를 이제 되게 생각에 많이 잠기게 했던 어떤 장면이 등장하는데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보통 우리는 이제 마약에 중독됐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보통은 이제 막 쾌락을 추구하고, 그죠? 정신머리가 없이 막 뭐 쾌락 추구자들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중년의 여성분이 나와요. 마약 중독되신 중년의 여성분이 나오는데 마약 중독돼서 몰골은 그러니까 길거리 노숙을 하는 사람이고 마약에 중독돼서 몰골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왜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중년의 여성의 모습은요, 그 지적이고, 뭔가 조금만 다듬으면 미국의 정말 저기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 계층의 사람 같은, 그 마약에 중독됐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도 교양미가 왜 이렇게 막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느낌의 여성분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런 분이 마약에 중독됐을까? 쾌락을 막 쫓고 이런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여성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어떻게 마약을 하게 되냐,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통증이 이제 척추가 다쳐갖고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진통제 처방을 오랫동안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진통제가 마약성 진통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마약에 중독이, 그러니까 그 진통제에 중독이 된 거죠. 마약에 처음부터 중독된 건 아니고 진통제에 중독이 됐다가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나오고 치료가 끝났는데도 거기 그 약에 중독이 돼서 그것 때문에 마약을 하지 않으면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계속 찾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가족도 다 잃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삶이 그렇게 전락을 한 거죠. 그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받은 충격은 바로 뭐냐면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정상적인 치료 받다가 저렇게 약물에 중독되면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처음에 진통제를 쓰게 된 게 통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때부터 제가 3년 전부터 그 영상을 본 뒤부터 이 통증에 대해서 제가 저한테는 약간 계속 이렇게 마음에 계속 걸리고 이 통증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렇게 막 막좀 뭐 하여튼 씨앗이 자랐어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2년 동안 저희 시아버님 또 저희 아주버님 저희 시어머님을 제가 다 보냈잖아요. 그 하늘나라 보내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마지막이 결국은 마약과 함께 그러니까 몽롱한 상태로 가시는 거를 제가 보면서 이 통증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서 아직 정리도 안 된 내용이고
그리고 저한테는 아직도 너무 무거운 이야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답도 아닌 거고, 세상에 통증 잡는 영양소 있으면, 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렇게 통증이라는 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잘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한강희 리더님께서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지구를 표현했다 하잖아요. 우주에서 보면 정말 흐릿한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지구지만 정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너무 망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제가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뜻이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주제는 무섭게 이제 제 이야기로 시작을 할게요. 이게 저희 나라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미국 국민의 20%가 마약에 중독이 됐대요. 이 20%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2%도 아니고 5명 중에 1명이 마약 중독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숫자죠. 근데 지금 이 마약 중독에 정말 큰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게 펜타닐이거든요. 제가 3년 전에 그 켄싱턴 그 도시, 그 좀비 도시라는 그 영상을 볼 때 처음으로 제가 들었던 용어가 이 펜타닐이었어요. 그때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약물인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라고 불리는 게 바로 펜타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던 영상 너무 끔찍해서 절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제가 그 중에서 순한 거 한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은 근육이, 그러니까 중추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근육을 내 맘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마비돼갖고 몸이 괴상하게 꺾여진 채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좀비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펜타닐에 중독된 여자의 모습인데요. 이거에 중독되면은 이제 속이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구토를 되게 심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위산 같은 게 역류가 되면서 자꾸 토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빨이나 이런 게 다 삭고 뭐 이렇게 뾰족뾰족해지고 이러는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어, 너무너무 끔찍한 장면들이 많은데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인 중산층의 자녀들로부터 운동선수, 의사, 변호사들까지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우리 주변의 이웃에 정말 너무 평범한 정말 이웃들이에요. 열심히 살고 정말 괜찮은 이웃들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마약 중독자들이라 해서 정말 막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흑인들 막 저기 막 할렘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약 중독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약이 백인의 중산층부터 운동선수, 의사, 변호, 사회 지도층까지 진짜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퍼지게 된 계기가 처음부터 마약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나라 뉴스에도 나왔고 제가 초기에도 제가 충격받았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마약 중독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문제고 실제로 이거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복잡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 해서 굉장히 이제 통증이 전신에서 이제 진행되는 굉장히 아픈 병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약 중독 환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통증 때문에 아픈 건지 금단 때문에 아픈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펜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정신분열이 오거든요. 그래갖고 저승사자랑 막 하이퍼하고 왔다고 하고 막 이런 소리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 마약 중독 치료 지정 병원장이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펜타닐 처방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위험한 약을 의사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함부로 처방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실제로 의사들이 잘 모른대요. 의사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1, 2분밖에 진행 안 되는 진료 시간에서 환자가 막 아프다 그러면은 진통제 처방을 너무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단 증상에 대해서 점검할 시간도 없고 이게 정말 오랜 시간을 가지고 환자랑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의 의료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러면 그냥 진통제 처방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 이 여자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한테 어떤 이제 그 고등학교 여학생이 찾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건데 엄마에 이끌려 갖고 왔겠죠. 근데 걔가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빨이 막 뾰족뾰족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막 구토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이가 다 사가서 이렇게 뾰족뾰족해진 거예요. 그리고 막 애가 벌벌벌 떠는데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가 자기가 너무 호흡곤란이 온다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 해서 갔대요. 갔다가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왔는데 너무너무 춥다 그래갖고 엄마가 온몸에 담요를 막 줄줄줄줄 말아가지고 애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랑 상담을 진행한 이야기를 진행됐는데 걔가 아주 지독한 펜타닐 중독자 학생이었던 거예요. 청소년 학생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그냥 호기심에 처음 펜타닐을 하나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버린 거죠. 거기 중독에서.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약 그러면은 마약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니까 마약을 한다라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펜타닐 같은 경우는 먹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요. 펜타닐을 안 하면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펜타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펜타닐에 굉장히 그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의 그 고통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끓는 기름을 붓는 듯한 통증을 겪는데요. 그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 그리고 근육을 뒤트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요. 뼈를 막 그 꼬챙이로 막 쑤시는 듯한 통증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런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펜타닐을 해야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얘가 그 약기운에서 깨나면 막 발광을 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엄마 보고 막 약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집안을 다 때려부시고 난리가 나니까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의 중독 증상을 갖고 학생이 찾아온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도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뉴스에 되게 크게 났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 거창이에요. 거창에서 40명의 고등학생들이 펜타닐에 한꺼번에 중독이 돼가지고 같이 펜타닐 하다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에서 이 펜타닐 약이 막 나온 거야. 그 진통제가 막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끼리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약물들이 우리 청소년부터 해서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이게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펜타닐은 1959년에 얀센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만든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이제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가면 백인 중산층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의 시작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오피오이드 이게 이제 아편 성분인데 이게 화학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아편 성분이 들어간 마약성 진통제가 과거에는 아주 그냥 암 환자, 막 그 시한부 환자들, 극심한 고통을 겪는 시한부 환자들한테 아주 그 극소량으로 썼던 아주 그 소수만 썼던 약이었는데 제약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다라는 걸 포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통증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걸 포착을 하고 많은 제약사들이 처방용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우후죽순으로 막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그 만들어서 출시해갖고 이거 이제 병원에 뿌릴 때 이거는 환자가 중독되지 않는다고 중독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 쓰는 거지 이거를 썼다 그래갖고 아픈 사람이 정상이 됐다고 이게 중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마약은 중독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저도 들었던 기억이 옛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이건 중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픈 통증만 잠깐 없애주는 거지 이게 정상이 됐다 해서 계속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안심시키면서 의료계를 안심시켰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들어갔는데 그 뒤에 아주 전설적인 약이 나와요. 자선사업 가문으로 널리 알려진 세틀러 가문 소유의 제약사 퍼두파마는 그러니까 퍼두파마라는 회사가 옥시코틴이라는 그 마약성 진통제를 출시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 배트맨에 나왔던 그 악역했던 유명한 배우가 이 약물 중독으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출시하는데 이거를 이제 마케팅을 하다가 나중에 얼마나 시장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냐면요. 소비자들한테 무료 쿠폰까지 줬대요. 그러면서 시장을 공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옥시콘틴은 여기 조금, 예를 들면 내가 머리가 아팠어. 또는 막 어깨가 통증이 있었어. 막 다리 관절염이 있었어. 어?
막 배가 맨날 아팠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이게 잡다한 통증들이 우리가 겪잖아요. 그런 통증인데 이걸 먹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건 기적의 약이라 그래가지고 전대미문의 인기 상품으로 이게 등극이 된 거예요. 사람들 아픈 거 싫잖아요.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2017년까지 얼마를 벌어들이냐면 이 약 하나로 40조 원의 돈을 벌어들여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 40조 원이라는 돈에는 엄청나게 많은 로비와 정재계 로비와 어마어마한 마케팅, 어마한 의료계를 또 이 돈으로 지배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자본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우리는 걸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막 기만당한 의사들은 이제 이게 중독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아주 가벼운 통증에도 이 마약성 진통제 처방전을 남발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약 먹으면 좋은 의사라고 하니까 환자들 자꾸 찾아오니까 병원 돈 벌고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을 끊었을 때 금단 현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약을 끊으면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 약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 오남용이 시작이 되는데 병원에서 약을 더 이상 처방하지 않는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슷한 이게 이제 그 아편 성분하고 비슷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편하고 비슷한 헤로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마약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990년대부터 이 진통제가 출시되면서 헤로인 중독자가 미국에 급증하는 시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약을 찾아서 거리를 헤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헤로인보다 이 펜타닐은 무려 50에서 100배나 더 강한 그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정말,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될 약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물이요, 불법 제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진짜 시한부 암 환자, 그것도 극심한 통증을 겪는 암 환자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복합 부위 통증 환자들, 또는 대형 수술을 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잠깐 마약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는 쓸 리가 없잖아요. 병원에서 처방을 안 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이 펜타닐이 불법 제조가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말 사탕값보다 더 싼 가격으로 시중에 그냥 쫙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길거리에서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펜타닐 중독 때문에 너무 심하고, 이건 미국 얘기뿐만 아니에요. 미국, 캐나다, 남미, 뭐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한 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을 지경까지 이게 이제 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여학생, 펜타닐에 중독된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친구가 무슨 통증 환자였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펜타던 패치라고 혹시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 패치라고 해갖고 붙이는 진통제인데 처방받아 온 걸 가지고 너도 하나 써볼래? 너도 하나 붙여볼래? 하고 줬던 거예요. 친구가.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얘도 아무 생각 없이 좀 붙여봤던 거예요. 그 너무 좋거든. 도파민이 막 분출되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다음부터 이제 중독되기 시작해갖고 얘가 아주 심한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막 준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갖고 돈 버는 애들은 나중에 이거 갖고 돈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아까 얘기했던 불법 제조된 막 펜타놀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를 좀 약간 무서운 주제이기도 하고 어두운 주제이기도 하고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돼버렸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타임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 함부로 쓰지 말자. 아프다고 약 함부로 쓰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그러니까 통증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 내가 쉽게 통증을 약에 의해서 진통제에 의존하게 됐을 때 나와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겪게 될 앞으로의 무서운 상황들이 전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에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제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일단 우리한테는 이런 약물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행복 호르몬들이 얼마든지 내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행복 호르몬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우리는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가능하면 안 아프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행복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행복 호르몬을 관장하는 것들이 결국 장 문제거든요. 들어가 보면 이제 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통증은 염증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염증과 관련해서 우리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행복 호르몬 네 가지가 있어요. 세로토닌이 있고 도파민이 있고 엔돌핀이 있고 옥시토신이 있는데 세로토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복 호르몬이죠. 장내에서 80% 이상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사람들, 장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은 세로토닌이 잘 합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이 나쁘면은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짜증이 많아지는 거죠. 장이 불편한 사람 치고 기분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멀리 가지 말자는 거죠. 저 멀리 어딘가를 찾아서 길거리를 헤매지 말고 내가 뇌를 꺼내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내가 장환경을 바꿀 수는 우리가 얼마든지 먹는 음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거고요. 도파민이라는 건 결국은 모든 마약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도파민이죠. 도파민을 얻기 위함인데 도파민은 일명 보상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뭔가 성취를 했어요. 어떤 도전을 해서 성취했을 때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잡았어요. 목숨 걸고 했잖아요. 그럴 때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때 주는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뇌에서 주는 보상이 바로 도파민하고 정말 기쁘게 만드는 호르몬이죠. 근데 뭔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값싸게 얻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약물 중독이 이렇게 막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약을 그러니까 쉽게 이제 마약 같은 거에 손대게 되는데 실제로는 보상 호르몬이에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얻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보상 호르몬인데 보상으로 받아야 되는 거를 우리 너무 쉽게 받다가 인생 망치는 거죠.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 있어요. 옥시토신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랑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또는 모유를 먹일 때 가장 압도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키우기 위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는 여자를 모성애가 많은 여자라고 그러고 옥시토신이 안 나오는 여자들이 모성애가 잘 없는 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만든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엔돌핀이 있어요. 근데 엔돌핀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이게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잖아요. 우리 천연의 그러니까 마약을 멀리서 찾지 마라.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 엔돌핀이 말 그대로 고통 완화제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 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냥을 해야 되는데 사냥하다가 내가 다리가 큰 상처를 얻었어요. 그래도 나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다리 아프다고 안 도망가고 있으면은 제가 죽을 거잖아요. 맹수에 의해서 죽을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달려나가서 나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잊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 고통을 잊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몸에서 강력한 진통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엔돌핀이에요. 그래서 왜 러너 하이라는 얘기 들었죠. 마라토너들이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뭐 30몇 킬로인가를 지나가면 막 극강의 뭐 행복을 느끼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이 엔돌핀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운동할 때 나오고 그리고 엔돌핀이 또 아주 또 우리가 웃을 때 막 웃잖아요. 그럴 때 나온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마약 멀리 가서 찾지 말고 진통제 멀리 가서 찾지 말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요. 그래도 좀 덜 아파요. 잘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내 몸에서 엔돌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통 완화제다.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행복 호르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나머지는 좀 익숙한데 좀 잘 몰랐던 호르몬 옥시토신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동물이 이렇게 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다리로 우리가 걸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맨날 땅을 보잖아요. 땅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먹잇감만 찾게 돼요. 근데 얘가 점점점 일어나서 서게 되면 뭐가 되죠? 뭘 보게 되는 거죠? 똑같이 선 누군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행복 호르몬인데 서로 마주 볼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 보면서 공감할 때,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기를 손주를 바라볼 때, 엄마가 아이를 젖먹이면서 아이를 바라볼 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아기 키울 때 어떻게 해야지 아이가 그 건강하게 잘 자란다. 눈을 맞추면서 아이를 잘 키워야 되거든요. 그때 엄마 몸에서 나오는 게 옥시토신이에요. 그 호르몬. 그래서 이 부모의 눈길을 잘 받지 못하고 눈 마주침이 적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대요. 왜냐하면 아이도 엄마랑 눈을 맞추면서 옥시토신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뇌발달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선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 다시 인간들이 다시 네 다리 상태로 그러니까 네 다리로 걷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다 뭐죠?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우리 다 뭘 봐요?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이 앉아 있으면 네 명이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다시 우리 되게 위험해지고 있는 상태고 뇌에 되게 안 좋은 상태죠. 근데 이게요, 인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하고도 눈을 마주쳐도 옥시토신이 분비된대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분 남자분인데 이거 되게 감동적인 사연인데 이 남자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복합부위 통증 그 질환 앓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이 너무 아프신 분이 거기다 강직성 척추염까지 앓고 있어가지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이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이제 한강다리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자기는 이제 죽겠다. 이 통증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없다. 그 목숨을 버리려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옆자리에 어떤 아주머니가 잡지인지 뭔지 뭘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김혜자 씨 있잖아요. 김혜자 씨가 왜 아프리카 어린이들 그 후원하는 기사가 나오고 아프리카 그 어린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사진을 봤대요. 근데 자기가 뭔지 모르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막 눈물이 너무 나니까 그 옆에 아주머니가 이유는 묻지 않고 수건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수건으로 눈물, 콧물 다 닦고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안 죽고 다시 와가지고 뭘 했냐면 그 김혜자 씨가 하는 거기 그 아프리카 거기에 이제 어린이 후원하는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소년이 이분이 매달 3만 원씩 후원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후원한 거예요. 후원했다가 이제 수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됐고 자기가 후원했던 이 어린이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굉장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분의 후원으로 의료를 받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되면서 이 아이가 살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했을 때 이분이 아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옥시토신은 이런 돌봄의 그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봉사하고 돌볼 때 그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우리 손에서 분비가 되죠. 근데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를 멈춰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무실 때요. 왜 깜깜해서 무서워서 못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대라도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 안대라도 하고요. 얘는 멜라토닌은 제가 왜 소개해드리냐면 얘가 우리는 보통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그러니까 잠만 자게 하는 호르몬이 아니고요. 우리 낮에 활성산소에서 우리 세포 되게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 낮 동안 망가졌던 세포를 복구한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그리고 실제로 항암 작용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자야 암에도 안 걸리고 노화도 멈추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한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벌써 피부 버석버석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야근을 암 유발 가능 요소로 분류를 했고요. 그 암의 생성을 억제하는 멜라토닌이 적게 분비되므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이 실제로 항암제로 WHO도 인정을 했어요. 야근하면 암에 유발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복 호르몬은 아니지만 이 마이오카인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마이오카인은 과학저널, 굉장히 유명한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관련 논문이 있는데요. 이 마이오카인은 우리가 운동할 때 우리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런 ILO, IGF-1, I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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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NF인데 이 BDNF 빼고 나머지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뭐냐면은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몸을 안 움직이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야 우리가 몸이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운동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스트레칭요법 이런 것들이 몸을 움직여서 근육을 우리가 움직였을 때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진통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졌고요. 또 여기서 BDNF는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BDNF는 뭐냐면 뇌세포를 성장시키는, 뇌세포와 뇌신경세포를 성장시키는 성장 유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해야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몸을 안 움직이면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될수록 머리가 나빠지는 게 몸을 안 움직여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의 효과를 여기서도 우리가 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살려면 정말 몸을 움직여야 된다. 일어나서 걸어라.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 우리 왜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유발 물질 우리 많이 하지 뭐 INF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염증성 물질들을 이 마이오카인이 없애준대요. 근데 이 염증성 물질이 당뇨, 심장, 암, 골다공증, 치매를 유발한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이오카인이 다 치료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물질이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복 호르몬에서는 잘 소개가 되진 않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이돌핀은 뭐냐면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호르몬이래요. 엔돌핀도 그렇게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천연의 마약인데 이거보다 4,000배나 강한 호르몬이라니까 이 다이돌핀에 주목할 만하죠. 근데 이 다이돌핀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딱 어떤 조건에서만 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어떤 조건이냐면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 왜 뭐 책을 읽거나 또는 어떤 강의를 들 때 무릎을 탁 치면서, 아, 맞아. 뭐 이럴 때 있죠. 뭐 그럴 때, 그때 어떤 막 깨달음을 얻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자연의 대자연을 보고 어떤 감동을 했다든가, 뭐 어떤 음악을 듣고 감동했다든가, 뭐 영화를 보고 감동했다든가, 막 이럴 때, 엄청난 감동을 할 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감사할 때, 정말 내 진심으로 정말 감사할 때, 그때 나오는 게 다이돌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좀 많이 잘 깨달음을, 공부 좀 하고, 감동을 좀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하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들은 정말 암도 치유된다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다이돌핀,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멀리서 찾지 마라. 내 안에 다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호르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호르몬과 관련해서 영양소로는, 그럼 이런 호르몬들이 잘 분비돼서 잘 또 균형을 맞추고 잘 조율이 잘 돼야 내 몸의 감정은 호르몬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호르몬들이 잘 작동이 돼야 내 몸의 통증도 없어지고 억제되고 진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비타민 D는 비타민으로 이해하지 마라. 호르몬으로 이해하라.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비타민 D는요 하는 일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하고 똑같아요. 이건 영양소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건 호르몬으로 이해하셔야 돼서 얘를 슈퍼 호르몬, 태양 호르몬, 뭐 빛의 호르몬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부르거든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자외선을 받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원료가 만들어지면 그 원료가 간으로 가면 간에서 내 몸에 활성화될 수 있는 비타민 D로 만들고 그것들이 온몸에 전신에 온몸의 세포로 가요. 호르몬이기 때문에 전신에 다 작용을 해요. 전신의 모든 세포로 가고 그 모든 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요. 세포막에. 그래서 간세포는 간세포대로, 근육세포는 근육세포대로, 뇌세포는 뇌세포대로 모든 세포들이 그 비타민 D를 이 호르몬을 딱 받으면 수용을 하면 그 세포에서 필요한 어떤 일들을 이 호르몬을 가지고 만들어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신에 작용하는데 특히 우리 비타민 D가 자율신경을 조절해요. 근데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율신경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이야기하고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햇빛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동이 트기 시작하면 교감신경이 올라오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부교감신경이 올라와서 우리 몸이 이렇게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 빛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결국은 그 햇빛이 뭘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 우리가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엽록소를 만들어 갖고 식물이 생명 활동을 하듯이 우리 몸도 햇볕을 받아 갖고 비타민 D를 만들어 갖고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건 결국 햇빛이고 그 햇빛이 만들어내는 비타민 D는 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햇빛이 부족하면 사람은 자율신경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는 거죠. 자율신경이 실종된다는 건 호르몬 밸런스들이 다 깨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뭐가 많아지는 거죠? 염증도 많아지고 그로 인한 통증도 많아지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오고 뭐 자폐뿐만 아니라 치매,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막 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을 생각하면은 그 호르몬을 지배하는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햇볕을 많이 보든가 햇볕을 내가 못 보면 비타민 D라도 부족하지 않게 음식으로라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비타민 D랑 관련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자료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자율신경이 잘 작동되려면 호르몬들이 밸런스를 잘 맞아야 되는데, 근데 밸런스를 맞추려면 호르몬들의 양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호르몬 중에서 뭐가 너무 많이 나왔다든가 너무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호르몬들의 양을 조절하고 생성해내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장이에요. 우리가 호르몬은 뇌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금 과학자들이 멘붕에 빠질 정도예요. 우리가 뇌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호르몬들이 뇌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실제로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장이 제2의 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맞는 게 우리가 생명체 진화 과정에서 입과 장밖에 없었거든요. 입과 장, 먹기 위해서. 그런데 잘 먹으려다 보니까 뇌를 만든 거예요. 뇌를 만들어서 주변을 탐식하고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디에 내가 먹이가 있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거는 장이었다고요. 장에서 만들어진 게 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먼저예요. 그래서 요즘은 맨 처음에는 제2의 뇌가 뭐 장이다 그랬다. 요즘은 아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제1의 뇌가 장이고 이 장에서 파생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브레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에서 어떤 그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고 있냐면요. 일단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장에서 만들어져요. 80% 이상이. 뭐 어떤 자료에 의하면 거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만들어져요. 5%는 뇌에서 만들어지고. 근데 이 세로토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중요한 또 다른 호르몬 있죠. 멜라토닌 호르몬.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전구체잖아요. 낮에는 세로토닌으로 작동되다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가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도파민이 너무 분출되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막 너무 흥분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로토닌이 너무 안 나온 사람들은 막 우울감에 막 시달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너무 사람이 흥분해도 안 되고 너무 처져 있어도 안 되잖아요. 이걸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걔가 가바예요. 가바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앞으로 이 정신 건강에서 이 가바의 역할이 이제 점점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이 가바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그 구슬린 밸런스에 감태 성분 들어가잖아요. 그 감태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가바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다 그 원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바가 긴장을 이완하고 불안을 완화해요. 그러니까 불안증이 심한 사람들은 가바 합성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따지고 들어가자고요. 그럼 너 왜 그렇게 불안증이 심해? 너 장이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원리는 그거예요.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L도파 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도파민인데 도파민의 전구체가 L도파예요. 그래서 이 L도파가 장에서 잘 만들어져야 이게 뇌로 가면 도파민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흥분시키고 쾌감시키고 뭔가 어떤 일을 도전해서 성취할 만한 그런 으쌰으쌰하게 만드는 거죠. 성공 보상 회로고요. 그 다음에 BDNF를 합성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뇌세포 성장 인자를 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점점점 아마 많이 밝혀질 거야.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이제 이 정도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신경의 열쇠는 뭐가 쥐고 있다? 장이 쥐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얘네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뭐로 만들어지냐면 우리 몸에 장내 미생물들이 일꾼이에요. 얘네들을 만드는. 이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이 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 장내 미생물들이 얘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유익균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장내 유익균이 많아야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내 정신 건강, 내 신체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이 나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 여러분 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또 장이 나빠지면 뭐가 문제가 오냐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오지만 염증이 많아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인데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장벽이 있죠. 장벽이 굉장히 촘촘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는 아니지만 자그마한 벽돌들이 시멘트에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붙어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벽돌과 벽돌을 연결하는 이 시멘트가 무슨 이유인지 부셔지는 거예요. 부셔지면 어떻게 되죠? 벽돌과 벽돌 사이 틈이 벌어지죠. 그러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아니라 불필요한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것까지도 이 누수된 이 벽돌과 벽돌 사이로 막 침범하기 시작해요. 그 침범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밀가루 성분이죠. 글루텐, 카제인, 독소들, 음식물 입자, 병원 균들, 세균까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혈관 타고 내 몸에 전신에 돌면서 어떻게 되죠? 내 몸에 온갖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돼서 전신 염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저기, 내가 뭐 입도 잘 얼고 막 맨날 뭐 막 염증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몸이 맨날 아파. 여기저기 아파. 염증도 많아. 통증도 심해. 그러신 분들은 어디부터 봐야 돼요? 병원 가서 약 먹을 게 아니라 장부터 빨리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망가진 장벽을 다시 복구를 해서 얘네들을 다시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시켜야 돼요. 그 연결시키는 그 핵심 물질이 뭐죠? 그게 바로 단세지방산이에요. 단세지방산의 원료는 우리가 먹는 식이섬유예요.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으면 그 식이섬유를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들이 뭘 만들어내요? 개를 먹고 만들어내는 물질이 단세지방산들이에요. 그 단세지방산들이 바로 이런 장벽을 아주 빠르게 복구하는 물질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랑 유산균을 잘 먹어야 장벽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리고 장내 세균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여기에 유해균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들은 이런 장벽을 다 또 파괴하는 거죠. 이런 독소들이요.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들이 이걸 다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균형도 유해균이 많은 상태로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내에 이렇게 장벽을 망가뜨리고 장내 세균 균형을 깨뜨리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으면 또 제일 나쁜 게 항생제예요. 항생제는 먹으면 장에 있는 모든 균을 다 죽여요. 일단 딱 죽인 다음에 뭐가 득세해요? 유해균이 그 다음에 확 퍼져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항생제만큼 장을 나쁘게 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진통제, 스테로이드제들 이런 것들도 장내 세균 균형을 다 깨뜨리고요. 과도한 음주는 장벽을 되게 약하게 만들어요. 위장벽, 그러니까 위장벽부터 뭐 식도부터 위점막, 소장 점막, 대장 점막까지 알코올은 다 약하게 만들어요. 점막을 다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 먹고 나면은 그 다음, 그러니까 장벽이 약해지면 투과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나면은 아침에 얼굴 막 붓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알코올이 점막을 다 이렇게 얇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얇게 만들면 결국 염증도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음주 절대 안 좋고 특히 밀가루 음식은 글루텐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이 글루텐 같은 경우는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잖아요. 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우리 몸은 소화된 음식만이 내 몸에서는 영양소로 인식하거든요. 근데 소화되지 않은 글루텐이 장벽을 타고 내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 몸에서는 이거를 이물질로 인식을 해요. 내 몸의 면역세포들은. 그래서 이 글루텐이 어디 가서 어디 뭐 뼈와 뼈살이 어디 가서 글루텐이 딱 안착을 했다. 그럼 내 몸에서는 그걸 이물질로 인식해서 내 몸의 면역세포들은 거기 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할 때 쓰는 무기가 뭐죠? 활성산소죠. 그 활성산소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염증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는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죠. 특히 장누수가 있으신 분들은 부패한 음식, 어떤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식이섬유를 일단 드셔야 돼요. 식이섬유를 먹어야 단세지방산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꼭 드셔야 돼요. 여기서도 비타민 D가 나오는데 이 비타민 D는요. 이걸 연결해주는 시멘트 있죠. 시멘트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주요 성분이에요. 우리 장 세포에도 비타민 D 수용체들이 있거든요. 비타민 D 수용체가 비타민 D를 딱 받아들이면 이 접합 조직들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빨리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빠르게 복구하려고 그러면 비타민 D를 꼭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익균 드셔야 되고 이게 바로 장루수 증후군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이 벌써 이게 너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생활 관리를 우리가 평상시에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내가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약을 굳이 먹을 필요도 없고요. 남들보다 통증도 덜하고요. 그러려면 일단 균형 잡힌 식단,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균형 잡힌 식단을 짜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염증을 유발하는 게 당이래요, 당. 우리가 인슐린 공부할 때 우리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순서도 되게 중요하대요. 일단은 식이섬유를 먼저 깔아라. 그래서 야채 같은 걸로 먼저 먹고, 두 번째로 먹어야 되는 게 고기나 뭐 이런 뭐 생선 같은 단백질류를 먹고 마지막으로 현미 같은 당은 아주 조금 먹어라. 이게 이제 음식을 먹는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염증 관리를 하려면요. 당연히 충분히 숙면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되고요. 특히 약물 남용을 피하라는 거죠. 특히 호르몬제를 피하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아주 조금만 들어오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왜 펜타닐이 위험하냐면 엔돌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펜타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엔돌핀을 안 만들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타닐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내 몸에서 엔돌핀을 합성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타닐을 딱 끊었을 때 평상시에 나오던 엔돌핀이 안 나오니까 내 몸이 극심한 통증 상태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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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고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애들이 키가 작으니까 엄마들이 자꾸 요즘 병원에 가면 성장 호르몬제니 뭐 성억제 호르몬제니 막 이런 거 막 쓰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엄마가 있어서 제가 진짜 너무 막 걱정이 되는데 이 호르몬제가 나중에 왜냐하면 호르몬은요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내 몸에서 안 만들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 그 성장 호르몬을 외부에서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성장 호르몬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 아시죠? 키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 키 큰 이후에 키가 다 큰 이후에 우리 죽을 때까지 성장 호르몬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성인이 된 후에 나오는 성장 호르몬은 내 노화를 막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려고 빨리 키우려고 성장 호르몬을 외부에서 넣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될지 아직은 아무도 어떤 것도 지금 증명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너무 겁이 나요. 애들을 할 때 너무 어려서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같은 거 빨리 한다든가, 그리고 여자들도 갱년기 온다고 뭐 여성 호르몬제 치료 같은 거 막 함부로 받고 이러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호르몬과 관련해서는 호르몬제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호르몬제 처방을 주셔야 돼요. 그 호르몬제의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잖아요. 그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쓰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내 몸에서 이 진통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확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호르몬의 원료는 뭐죠? 단백질이죠. 단백질과 지방과 미네랄들이잖아요. 미네랄 섭취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칼슘, 마그네슘 같은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게 하셔야 되고, 그 밖에 보조적으로, 아까 엔돌핀은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잘 웃는 거, 마약보다 훨씬 좋고, 그 어떤 항암제보다 항암 치료가 좋은 게 웃음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웃자고요. 잘 웃고, 명상, 뭐 기도 이런 것들도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세포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제 모든 통증은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염증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죠? 세포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세포에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막이 잘못되면 세포가 염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를 잘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세포 공부 해볼게요. 세포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핵심은 세 가지예요. 일단 핵이죠. 우리 DNA를 담고 있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세포질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부속품들이 이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중요한 거는 염증의 시작은 세포막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세포막을 볼게요. 세포막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잘 한번 보시면은 동글동글한 진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밖과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포막을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포는 인지질로 되어 있고 기름이에요. 인지질로 되어 있고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면 돼요. 가운데 이렇게 쿠션으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다시 이제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땡글땡글하고 꼬리가 있는 게 인지질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질에 인이 들러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단백질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 세포는 우리 세포에는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돼요. 막 이상한 약물, 이상한 세균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성벽을 쌓듯이 이렇게 인지질로 이렇게 땡글땡글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름으로, 이 가운데가 기름으로 차 있는 거예요. 이 꼬리가 다 기름이거든요. 기름으로 차 있어서 아무거나 밖에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여기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이 기름막으로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에 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산소, 영양소들, 그 다음에 이 세포랑 결합돼서 어떤 자극을 줘야 되는 호르몬들, 이런 것들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포막 안으로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성곽이 있으면 성문이 있잖아요. 그 성문이 바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막은 뭐냐면 이 세포막이 인지질의 유동성이 있어서 이게 이 단백질들이 아주 자유롭게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세포막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그럼 인슐린이 딱 갔을 때 인슐린 수용체가 얘를 딱 잡아줘야 옆에 있는 당을 여는 문이 싹 열려서 포도당에 들어가서 대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게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던지는 거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포수가 그 수용체라고 하면은 투수는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호르몬이 딱 갔을 때 포수가 딱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투수가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에만 딱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포수가 딱딱 잡아주려고 그러면은 이 단백질 막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빨리 이동을 잘해서 탁탁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지질 막이 유동성이 좋고 부드러워야 얘네들이 빨리빨리 이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뻣뻣하고 그러면은 저쪽에서 인슐린이 날라오는데 얘가 포수가 못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당대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서 호르몬이 날라오는데 이걸 못 잡아주면은 내 세포에 어떤 자극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신경 안정이 안 된다든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막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얘를 잠깐만 더 분해하면은 여기 진주머리처럼 된 데가 극성머리라서 이제 그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고요. 물에 친해요. 그래서 친수성이라고 그러고요. 이 꼬리는 비극성이라서 이제 전기 자극을 받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수성, 물에 친하지 않아요. 이런 형태가 바로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가 바뀌고 여기가 세포 안이에요. 이렇게 밖과 안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 가운데는 뭐가 되는 거죠? 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물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딱 막아주고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함부로 못 새 나가게 이렇게 막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인지질의 하나를 빼서 구조를 보면은 그 위에 콜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포스페이트라 해서 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콜린 부분에 보면은 플러스를 띄고 있고 인 부분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 부분이 극성을 띄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전기 자극을 받아요. 그 다음에 글리세린이 있고요. 그 다음이 패티 엑시드, 지방산이야. 탄소 입자에 지방이 들러붙어 있는 입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지방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방을 먹어서 분해가 되면 지방산이 되잖아요. 이 지방산이 그리세롤과 팩시 엑시드로 되어 있는데, 지방산 꼬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팩시 엑시드에서 이 막대 하나만 띄어낸 거예요. 막대 하나 띄어내고 이 글리세롤에 뭐가 붙어요? 인이 딱 붙으면 인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막의 구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은 지방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방이다. 내가 먹은 지방이 인이 들러붙어 갖고 이제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이 되는데 이 인지질의 구성 성분을 볼게요.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죠. 포화지방 50%로 되어 있고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9 지방산이 10%, 오메가6 지방산이 30%, 오메가3 지방산이 10%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돼야 가장 건강한 세포막의 유동성과 아주 부드럽고 탄력 있는 세포막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1대1이나 최대 1대4래요. 그죠? 오메가6와 오메가3가 1대1이거나 1대4 정도 안에 범주에 들어야 가장 좋은 1대1이면 제일 좋고요. 그래도 1대4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주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이 막이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단백질 수용체들이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외부 정보로부터 빠릿빠릿하지 못하게 되고 대사도 되게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얘가 빠릿빠릿하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게 왔는데 엉뚱한 게 막 들어가서 막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든 세포를 만드는 주범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메가6와 오메가3가 1대1인 게 가장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자연의 풀에서 풀을 먹고 자란 닭들 있죠. 풀을 쪼아 먹고 있는 닭에서 낳은 계란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오메가6와 오메가3가 1대1의 구조로 딱 되어 있대요. 건강하죠. 그런데 똑같은 달걀인데 저기 뭐죠? 이렇게 양계장에서 옥수수 사료를 먹고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 닭에서는요,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이 1대20이래요. 그래서 이게 풀에는 오메가6가 1이면 오메가3가 10이라고 그래요. 풀에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소도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만든 젖, 우유, 뭐 거기서 만든 버터, 뭐 그걸 먹고 자란 고기 이런 거에는 오메가3가 많겠죠. 그런데 곡물을 먹고 자란 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거리의 환경이 다 이렇게 공장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렇게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이 완전히 벌어지면서 세포막들이 다 멍청해지는 거죠. 뻣뻣해지고 멍청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게 책에서 그 사진을 보면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그러니까 오메가3 함량이 높은 게 유동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봄과 여름에는 대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도 봄과 여름에는 오메가3 합성량을 많이 늘린대요. 근데 가을과 겨울에는 양분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를 억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식물도 오메가3 합성량을 높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 인지질이 오메가6나 트랜스 지방산이나 포화 지방으로 쌓이면은 외부의 신호 전달 체계도 망가지고 우리 세포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메가3가 충분한 세포막은 수용체가 빠른 속도로 위치를 옮길 수 있어서 일단 호르몬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포도당이 빠른 속도로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대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보통 오메가3 결핍 증상 그러면은 뭐 세포 간 소통 어려움, 염증 반응, 심혈관 질환, 탈모, 갈증, 탈수, 난임, 위험. 왜냐면 정자나 이런 것도 다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 회복도 더디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세포막이 망가지면서 오는 증상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해야 세포가 튼튼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기전으로 오메가3는 강력한 항생 작용을 해요. 염증 억제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작용이 있냐면요. 잘 보세요.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여기 인이 있고요. 인에 이렇게 지방산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PLA2라고 포스포리피드 A2라는 효소가 있어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인에서 이 지방산을 똑 떼어내는 효소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 기름에 아까 얘기했듯이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이런 것들이 들러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오메가3 지방산이 아니라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러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뻣뻣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소가 뭘 하냐면 뻣뻣해진 것들을 없애려고 이를 끊어내요. 이걸 똑똑 끊어요. 이걸 다리를 똑똑 끊어요.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을 떼어내는 효소가 PLA2예요.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세포막에는 이 지방산을 떼어내려고 얘가 작동이 돼요. 그러면 오메가6 지방산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 떨어진 오메가6 지방산은 뭐로 바뀌냐면 우리 염증을 유발하는 아라키돈산의 원료가 돼요. 아라키돈산이 돼요. 그리고 이 아라키돈산은 또 다른 효소, COX나 LOX 효소에 의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 프로스타글란딘보다 또 200배나 더 염증,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류코트리엔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 결론은 뭐냐면 내가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내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오메가6, 내가 먹는 먹거리가 압도적으로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먹거리라는 거죠. 제 주변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오메가3가 어떻게 항생작용을 하냐면 바로 이 PLA2 작용을 억제한대요. 오메가3 지방산이.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이 떨어져 나오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오메가3 EPA가 하는 역할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몬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은 항염작용을 한다, 염증을 억제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또 세포막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아라키돈산 생성을 억제하는 게 바로 오메가3가 하는 기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메가3보다 제가 더 강력한 이제 그 염증 억제 그 영양소를 제가 지금 또 소개할 건데요. 우리 지방산 잠깐 공부할게요. 지방산 공부하면은 우리 포화지방이라고 그러죠. 형태가 이제 상온에서 굳어있는 기름을 포화지방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소 사슬에 이중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도 뭐가 변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포화지방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 구조물 속에서 딱 하나가 이중 구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올레산이고 유명한 그 올리브 기름이 바로 이 오메가9에 속하는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중 구조가 두 개가 있어서 형태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지방산을 오메가6 지방산, 리놀레산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중 구조가 세 개가 있어서 형태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애가 리놀렌산이라 해서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요건 기본으로 깔고 있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몸에서 합성이 안 되는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지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메가6와 오메가3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필수 지방산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어렵지만 여러분도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저랑 요거 한번 잠깐 공부하고 필수 지방산 공부할게요. 저희가 오메가3 지방산을 먹으면 오메가3에 EPA가 있죠. 그 EPA가 아까 염증을 억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EPA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프로스타글라딘 3라고 하는 그 생리활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제가 지금부터 PG3라고 할게요. PG3라고 하는 그 프로스타글란딘의 약자죠. 프로스타글란딘 그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물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가 바로 항염작용을 해요. 그리고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오메가6 지방산이 떨어져 나오면 아라키돈산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 아라키돈산이 PG2를 만드는데 얘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디호모 감마리놀렌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마리놀렌산이 PG1을 만들어요. 얘도 항염 작용을 해요. 근데 얘가 이 PG3, 이 오메가3를 먹어서 만들어지는 얘보다 PG3보다 더 강력한 항염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감마리놀렌산을 지금 또 소개를 할 건데, 자, 필수 지방산 이제 다 왔어요. 요 고비만 넘어가면 이제 끝나요. 필수 지방산 공부할게요. 필수 지방산은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나눠진다고 했죠. 오메가3 지방산은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알파 리놀렌산과 EPA, DHA로 만들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알파 리놀렌산은 식물성 오메가3예요. 그래서 호두나 들기름이나 아마시유, 또 치아씨드, 우리 새롭게 나온 오메가3에 들어있는 치아씨드도 바로 알파 리놀렌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그리고 EPA랑 DHA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등푸른 생선의 그 등푸른 그 껍질 있죠. 그 껍질과 그 등푸른 생선의 내장이나 이런 데서 얻어질 수 있는 게 EPA랑 DHA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물성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을 먹잖아요. 그럼 얘는 얘로 쓰이는 게 아니라 효소 작용에 의해서 EPA랑 DHA로 바뀌어서 뭐로 바뀌는 거죠? 프로스타글라딘 3를 만들 수 있는 EPA가 되는 거예요. 항염 작용을 하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알파 리놀렌산이 EPA로 잘 전환이 안 돼요. 잘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능하면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보다는 생선기름을 통해서 EPA, DHA를 바로 공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기름이 가장 좋은 효율적인 오메가3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EPA가 뭘 만든다? PG3를 만들어서 항염작용을 한다. 그래서 오메가3 항염작용 제가 설명드렸고요. 오메가6 지방산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리놀레산과 아라키돈산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아라키돈산의 근원은 어디냐면 동물성이에요. 그래서 고기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유제품에 들어있는 그 기름 성분이 바로 아라키돈산의 원료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계란 이런 육식을 많이 하고 유제품 많이 먹으면 몸에 염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아라키돈산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아라키돈산에서 만들어지는 프로스타글란딘2가 뭘 한다? 염증을 유발하고 혈소판을 응고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몸에 염증을 많이 만들거든요. 이 아라키돈산이 제일 많은 음식이 내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곱창이나 뭐 막창구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게 이 아라키돈산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염증 유발의 그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염증 많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리놀레산이에요. 이 리놀레산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감마 리놀렌산으로 바뀌어요. 효소에 의해서. 근데 이 리놀레산이 감마 리놀렌산으로 바뀌는데 다 바뀌질 않아요. 0.2에서 18.5%만 감마 리놀렌산으로 바뀌고 그것도 그나마 아연이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 B3,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이런 영양소들이 있어야 얘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면은 전환율이 되게 떨어져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감마 리놀렌산으로 전환 안 된 리놀렌산은 뭐로 바뀐다? 아라키돈산으로 바뀐다.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 많이 먹으면은 염증이 많아지는 이유가 감마 리놀렌산으로 많이 안 바뀌어요. 아라키돈산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염증이 유발돼요. 그런데 겨우겨우 감마 리놀렌산으로 넘어간 애들이 있어요. 이 넘어간 애들은 뭐로 바뀌냐면 디호모 감마 리놀렌산으로 바뀌고 얘가 프로스타글라딘 1을 만드는 애죠. 얘가 항염 작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항염을 하냐면 이 PG3보다 무려 20배의 항염 작용을 해요. 가장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 감마 리놀렌산은 잘 전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효율적인 건 뭐죠? 오메가3 지방산은 식물성보다는 EPA, DHA로 바로 먹는 게 효율적이라면 이 감마 리놀렌산은 리놀레산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감마 리놀렌산을 바로 섭취하는 게 제일 유리해요. 이 감마 리놀렌산이 들어있는 게 엄마 모유에 굉장히 풍부하대요. 그 다음에 달맞이꽃 종자유, 보라지유, 블랙 커런트유 이런 거에 감마 리놀렌산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직접 이런 기름을 먹어주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바로 PG1이 만들어서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게 또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고 당뇨가 되고 비만이 되면은 그나마 이 감마 리놀렌산을 바뀌는 효소가 더욱더 줄어들어서 아라키돈산이 더더욱 많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특히 늙을수록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먹지 말고 감마 리놀렌산을 직접 먹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GLA 블렌드를 여러분들이 생리통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권하죠. 왜냐하면 생리 있으신 분들이 아라키돈산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 통증을 억제하는데 감마 리놀렌산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GLA 블렌드를 생리통 있을 때, 뭐 갱년기 있을 때 이런 데만 쓰지 마시고요. 나이 드신 40대 넘어가면 다 드시라. 왜? 염증이 많으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통증 많으신 분들은 오메가3 저희가 그동안 많이 권했잖아요. 저도 항상 통증에는 오메가3를 가장 앞에서 제가 권했는데 오메가3도 권해야 되지만 그건 베이스고 반드시 GLA 블렌드를 같이 넣어줘야 가장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마 리놀렌산에 이런 어마어마한 효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고요. 예, 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오늘 제 뜻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정리하면은 약에 의존하지 말자. 약에 의존하는 게 제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인류가 이 마약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약은 한 번 하면은 정말 끊기가 어렵대요. 왜? 쾌감이 문제가 아니라 마가, 약 기운이 떨어졌을 때 오는 통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약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아프다고 어설프게 먹는 타이레놀, 뭐, 뭐 좀 아프다고 먹는 진통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서서히 이렇게 진통제 중독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얘기했던 생활습관 관리, 장 관리,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 풍부하게 잘 먹어서 내 몸에 내가 통증 관리를 할 수 있고 통증이 없는 몸을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정보를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정말 많이 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쉽게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통과 쾌락은 시소거든요. 고통 끝에 쾌락이 오는 거고, 쾌락을 선택하면 결국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소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 더 큰 고통의 늪에서 못 태어나고 있다. 저의 문제의식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와,